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이 권성동 의원의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외에 정치권 이슈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충돌했다는 이야기로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최 의원님, 지금 대법원의 신뢰가 너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사상 초유의 대법정에서 농성을 하는 이런 일, 왜 그런 건지 일단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1차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가면서 2차 조사를 했는데 그 또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셨고요. 물론 일선 판사들도 납득을 못해서 이제 3차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근데 3차 진상조사단이 얼마 전에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공개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420개 정도의 문제의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3건만 공개를 했는데요. 그 문건의 제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을 봐도 이건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특히 대법원이 마치 그 박근혜 정부의 뭐 어쨌든 그 보조기관 내지는 이런 식으로 상권 분립이 철저히 훼손되고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중에 충격적인 게 저는 많았지만 2개가 충격적이었는데요. 하나는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이 1심, 2심을 번복했던 요 사건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공개된 문건 중에 4개가 조선일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언론사와 대법원이 어떤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두 부분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승무원들에 대한 해고 문제가 지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뭐 지금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놓고 딜을 하려고 했다, 청와대와.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어떤 한두 개의 판결을 놓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좀 그 그림을 그려보면 사실은 시작은 소위 사법부 내에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조사단이 꾸려졌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1차, 2차 조사단의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동의를 못하는 일부 법원 내에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3차 조사단이 꾸려져서 다시 조사를 했고, 가장 핵심은 역시 3차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사법부 내에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게 가장 큰 결론입니다. 그건 없다는 결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사를 주장했던 측이 역습을 당하게 생겼죠. 그 왜 없는 걸 갖고 1차, 2차, 3차 조사까지 주장을 했었느냐. 그거에 대한 일종의 역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내의 보고 문건 중에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서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다른 게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 역습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또 빌미로 해서 일부에서 또 법원 내에 어떤 뭐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 나올 것이고요. 또 이것이 법원 정기 인사 때 일부 물갈이 인사의 이유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내용, 허위 소문을 갖고 사법부 내에 큰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모면하고자 오히려 역습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책임 모면을 위해 역습을 가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사법부가 이런 파동에 휩싸인 건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모든 국가기관이 때로는 뭐 댓글 조작을 해서 민주주의에 가장 꽂힌 선거를 훼손시켰다. 그리고 국정농단에 가담했다, 방조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사법부만은 그래도 독립성을 지켰을 거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법부도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블랙리스트가 없다 있다 이 부분은
블랙리스트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어요. 예. 2차 조사 때도 뭐 판사들의 승급 심사나 이런 걸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뭐 판사들의 기본적인 그 동향을 조사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그 다른 판사들은 그게 블랙리스트 아니고 뭐냐. 사찰이 아니냐라고. 네,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점이 2차 진상조사단이 A 블랙리스트 A, B, C, D 이 사람 어떻게 이런 명단 예, 그런 어떤 블랙리스트를 이거 블랙리스트라고 쓴 명단이 없다는 것이지 누가 봐도 아 이건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정황은 있었기 때문에 없었다. 이 점은 이제 동의가 어렵고요. 예.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역습이다. 이것은 없는 사실로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건 이제 KTX 여승무원 문제인데요. 이 KTX 여승무원들은 지금까지 부당한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면서 농성하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했냐면 KTX 여승무원이 과연 어디에 고용되냐 이 문제로 싸우는 예. 것이거든요. 애초에는 KTX에 고용이 됐어요. 근데 KTX가 코레일 관광을 자회사로 분리시키면서 이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승무원들이 그걸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KTX에 직접 고용되었다가 이건 이제 간접 고용 형태로 바뀌면서 예.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니까요. 그래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고되게 되었고 이제 계속 이제 싸우게 되었는데 이게 법정 소송으로 갔을 때 1심과 2심에서는 KTX 여승무원들의 코레일과의 직접 고용을 인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파업 기간 중에 받지 못했던 급여를 돌려주라고 판결을 해서 어떤 승무원들의 경우는 뭐 1억 정도 그 임금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아까 설명하셨던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 번복으로 이제 1억 받은 승무원이 1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선 1심, 2심과는 달리 1심, 2심에서 그 직접 고용을 인정했던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코레일과 승무원들 간의 직접 고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시에도 그 2015년인가 6년이었던 걸로 2015년 2월. 네, 2015년으로 기억되는데 이게 이제 민변에서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건 사법부 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결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묘종의 교감이 있고 그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여승무원들이 시위를 안 하겠습니까? 여승무원들도 법정에 가서 시위하는 거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1억 원을 돌려줘야 했던 젊은 여승무원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형식적으로 법정에서 시위하는 게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법부 내의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뭐 성향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를 하고 그것을 인사 자료로 활용했느냐가 처음엔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없다라는 게 1차, 2차, 3차 조사단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고요. 그리고 KTX 여승무원의 뭐 그 판결 1심과 2심과 다른 대법원 판결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니 박근혜 정부가 그게 KTX의 직접 고용이냐 아니냐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대법원이 상고법원의 그 설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어떤 박근혜 정부와의 딜을 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대법원 판결은 결국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법관들을 향해서 대법원장이나 누군가가 이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고법원의 그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 판결은 이렇게 결론을 내야겠다라고 어떤 대법관들 사이에
무슨 그 회의가 있었다든지 함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라면 그런 주장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내에 일종의 내부 보고 문건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대법원 내지는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 법원 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요구했다는 문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 그거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 내용을 갖고 그 정부를 향해서 무슨 뭐 설득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그런 직접적인 표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 표현을 갖고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행정처에서 그 담당 재판부한테 어떤 판결을 주문했다든지 아니면 대법원장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릴 테니 정부에서 이걸 반영해달라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사전에 거래 정황은 없었다. 그럼요. 예. 아니 그거는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근데 당시에 코레일 사장은 친박 핵심 인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게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어떤 정책 방향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고 오해되는 표현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법원행정처의 내부 문건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해되어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리고 당시에 이 1심, 2심의 판결을 뒤엎을 만한 다른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판결이 뒤집어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해줄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나 전체가 그랬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정의의 판사님들이 많다고 믿고요. 그다음에 요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번에 왜 이 자료를 공개 안 했는지 전 모르겠는데 원세훈 전 원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국기문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이게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가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죠. 그리고 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돼서 고법에서 이제 판결이 나와서 원세훈 전 원장이 석방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이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로 볼 때도 어쨌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의 일부 정치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이게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중요 정치적 사건을 조율했다. 이건 뭐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 여승무원 관계되어서도 이거는 충분히 다시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법원에 뒤집어진 판결,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니까 이게 두 아이인가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인데 한 여승무원에게 정부에서 받았던 돈을 1억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여승무원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볼 때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제한적인 자료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만은 공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낱낱이.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3차 조사까지 진행이 됐고요. 3차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뤄진 조사거든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걸 또 번복하고 약간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뭐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원 내에 일종의 권력 투쟁 내지 뭐 정치 투쟁이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3차 조사단, 뭐 2차 조사단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하에 이루어졌습니다만 3차 조사단은 행정처장이 단장이잖아요. 그리고 김명수 단장이 사실은 그 호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절반 이상을 집어넣거든요. 그 조사단에. 그런데 그 조사단의 결론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것이고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정도의 불법적인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해 봐야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조사단의 태도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뭐 물밑 교류가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게 법원이 완전히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역대 정권 중에. 근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대단히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형태로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3차 조사단도 뭐 1차, 2차 때 없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차 조사단을 꾸려서 그동안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그 조사단의 발표 내용도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번복이 돼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 또 그 당시 행정처에 근무했던 누가 봐도 정치 성향이 다른 판사들을 좀 뭐랄까요 막말로 솎아내는 근거로 사용되면 진짜 이거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정치투쟁으로 보시는 거는 저는 조금 핀트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투쟁이나 헤게모니 투쟁이란 것은 잘못이 없는 양쪽이 권력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일부 정치 판사들이 예. 저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일정한 커넥션을 가지고 사법부 독립을 저해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예. 그래서 그런 일부 정치 판사들이 사실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법부 내의 일부 적폐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관이 형사 고발을 열어두겠다 이런 발언은 한 일이 없고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수 있냐는 질문을 기자들이 던졌을 때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형사 고발을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조사단이 얘기한 것 중에 형사 고발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인 것이죠. 만약에 조사단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한다면 이건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형사 고발할 만한 정황 증거가 없다. 이 말은 정말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공개된 문건에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사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지금 공개된 제목만 가지고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조선일보 첩보 보고라는 문건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공개돼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이잖아요. 언론을 흔히 사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건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로부터 독립하여 감시기관 역할을 하라는 건데 왜 그 법원 행정처 내부 문건에 조선일보 첩보 보고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지 조선일보의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지 조선일보에 보도협조 요청을 했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제목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저는 조선일보도 해명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신뢰가 아마 많은 국민들로부터 참 바닥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로 이 정도로 일단 이 주제는 정리를 하고요. 지방선거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딱 2주 뒤 오늘 수요일. 근데 이렇게까지 지방선거 분위기가 안 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에서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 정우택 전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가 또 지금 설전을 했는데 홍 대표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 부분을 글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뭐 참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정우택 의원이 이야기한 백의종군은 사실은 당 대표직의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고 선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오라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선대위를 다시 구성해서 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체계로 바꾸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뭐
개하고 기차 예. 용어를 쓰면서 이제 화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려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방선거 분위기가 안 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어떤 그 협상 문제, 북핵 폐기와 관련한 게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일종의 아웃복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놓고 화끈하게 붙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방선거 이슈를 최소화하고 다른 이슈를 띄우기를 원하거든요. 그 의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2등 주자가 쫓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2등 주자가 하기 위해서 어떤 파격적인 모습, 국민들로 하여금 신선한 이미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저도 정당 소속이고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당대표를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이 어떤 분들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봐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분위기가 뜰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지적이 나왔던 것인데 조금 뭐랄까요, 듣기 거북할 수 있는 표현이 또 들어간 화답이 나오면서 참 안 되려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2년 대선의 패인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진 가장 큰 이유가 대선 기간 중에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 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개인적으로 이해찬이 물러나면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장수를 바꾸는 것은 그게 어떤 경우이든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 경험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관계를 잘 중재하고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 결과로서 이제 긍정적인 일들이 나온 거고 그래서 문재인 보유국이라 행복하다는 국민들의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지금 이제 당연히 모든 시선이 북미 회담에 쏠려 있잖아요.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막 아슬아슬하게 이 드라마로 따지면 이런 극적인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없잖아요. 주연은 트럼프가 됐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됐다가 때로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가 이 분위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손해보고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네거티브도 좋고 다 좋은데 당대표시잖아요. 홍준표 대표. 그래서 이제는 그 막 막말하시는 게 일상화되어서 이게 그 막말의 효과도 없지 않나 싶어요. 막말을 할 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막말로 판을 좀 바꿔보겠다는 취지로 하는 건데 정우택 대표와의 얘기에서 또 막 그런 다시 또 애꿎은 개가 등장하고 이러니까 좀 그거 안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걸 제가 오늘 저는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좀 각인이 되는 그런 얘기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지금 홍 대표가 이렇게 좀 막말, 거친 발언 이런 걸 하면서 2주가 이렇게 흘러가면 지방선거에서의 전망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보다 뭐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선거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진짜 특히 수도권 선거는 해봐야 아는데 문제는 뭐 역전시킬 만한 무슨 소재가 나와야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재는 역시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 경제를 비롯해서 바닥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소재로 해서 여당의 잘못된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역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가 요새 뭐 언론 방송 다 외교안 문제에 집중돼 있지 경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아서 역전을 과연 이룰 수 있을런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